고! 달슨의 라이브. 자, 이번 라운드에 저희가 K리그에 경기별 전망을 하기 전에 네. 지금 가장 큰 지금 K리그 현재 이슈가 뭐냐. 이거 수원 어떻게 합니까? 인천은 사실 가장 떨어져 있다가 그래도 막 맞습니다. 힘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물론 여전히 최하이긴 하지만 네. 수원이 계속 내려가가지고 맞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일정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저거잖아요. 일단 상주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네. 이번 시즌은 상주 일단 떨어지는 거고 꼴등 이제 K리그 1에서는 12위만 떨어집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안 하죠. 또 안 하나요? 안 하죠. 왜냐하면 맞네. 상주가 만약에 꼴찌면은 11위랑 하는데 상주가 지금 맞다, 상위로 맞다. 갔기 때문에 상주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3위를 해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팀 떨어져야 되니까 상주 떨어지면 최하위만 떨어져야 돼요. 남은 일정을 보면 자 수원 이번 주말에 네. 슈퍼매치 합니다. 서울 원정 경기, 포항 홈 경기, 경기. 강원 원정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파이널 라운드 그러니까 상하위로 나눠져 가지고 하는 5경기가 총 8경기 남았어요. 네. 인천, 부산 원정, 서울 홈, 울산 홈 파이널 라운드 5경기 8경기 남았단 말이죠. 인천도 만만치 않구나 생각보다. 서로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고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웠는데 흐름이 막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항상 생존왕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데 사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수원이 강등 어쩌다가 그러잖아 사실. 강등 싸움을 하고 있네. 아니 수원하면 우리가 정말 그대로 그쵸. 고정수부터 해가지고 정말 뭐 얼마나 데니스, 맞아요. 산드로 아니 진짜 완전 스타 군대 아닙니까? 감독들도 뭐 엄청 화려했고 맞아요. 왜 수원 왜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뭐 크게 뭐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뭐 많은 팬들이 말씀하시는 네. 구단의 투자가 적어졌다. 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금 하다가 그쵸.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하나의 맞죠. 계열사로 넘겨버리는 바람에 맞죠. 그게 이제 사실은 뭐 K리그 전체 또 세계적인 축구의 흐름이기도 하죠. 이제 뭐 스포츠도 수익을 내야 된다. 자생력. 예, 하나의 상품이니까 그 상품의 가치를 해야지 우리가 투자만 들이다 부어서 뭐 하냐.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돈을 버는 구조로 가서 자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2011년에는 운영비가 408억. 와. 그리고 400억을 넘게 썼군요. 2013년에는 330억. 한 100억 정도 줄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2014년부터 이제 제일기획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올해 259억. 259억? 네. 그래도 적게 쓰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수원이 이제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K리그 내에서는 4번째로 높은 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이 과거 자기네들이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줄었지만 그렇습니다. 현재 K리그 판 놓고 보면 또 적게 쓰는 게 아니네요. 진짜 맨날 1등처럼 쓰다가 이제 뭐 한 4등 정도 쓰는 거죠. 아, 현재만 놓고 보면 돈을 예산 규모라든지 이렇게 재정에 대한 규모를 보면 한 4위 정도 쓰는. 전북이 한 400억 정도 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투자가 좀 줄어든 문제가 있다.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뭐 두 번째는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이제 이임생 감독이 해임 당한 이후에 감독을 제대로 못 정하고 있었죠. 아, 감독의 어떤 교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거나 좀 빠르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감독 교체에 조금 뭐 트러블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임생 감독은 아니지만 뭐 리얼블루 정책하면서 막 그런 이제 시스템을 유지해 왔는데 리얼블루를 한번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뭐 수원의 레전드 출신 뛰었던 선수들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우리 구단의 이제 정체성을 이어가는 감독으로 또 부임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바르셀로나나 최근 보시면 이제 뭐 그런 걸 잘하는 팀이 이제 라이프치히와 그렇죠. 그 잘츠부르크 같은. 그러면 두 팀 보면은 컨셉이 똑같잖아요. 맞아요. 아예. 그리고 감독도 데려오는 감독도 나겔스만이나 맞아요. 이런 감독들이 자신의 철학과 부합하는 감독들을 데려와서 뭐 황희찬 같은 경우도 잘츠부르크에서 뛰어도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뛸 수 있다.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되니까 이제 서로의 통일성이 맞아지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구단의 정체성이 있는 건데 네네. 사실 리얼블루란 게 무엇이냐? 그냥 레전드만 데리고 온다가 리얼블루냐? 아니면 이 구단이 나아갈 방향을 좀 정해놓고 우리는 이런 컨셉으로 축구를 할 거야. 뭐 유망주를 키우면 유망주를 키울 거야. 아니면 뭐 공격 축구를 할 거야. 내용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그 방향성이 중요한데 어떤 축구를 할지 그런 방향성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 구단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데려오는.
그래서 그런 이제 구단의 좀 방향성 자체가 조금 흐려졌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수원? 어떨 것 같아요, 인천하고의 이 생존 싸움이? 저는 수원이 좀 가능성이 그래요? 인천이 요즘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번 또 이게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 진짜 사활을 걸고 뛴다라는 느낌을 인천을 볼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팬 입장에서 또 왜 우리 선수들은 저렇게 안 뛰지라는 느낌. 전체적으로 좀 사기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사기가 좀 떨어졌다. 선수들이 으쌰으쌰 해야지 사실 잘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천은 그게 지금 완전 올라온 것 같아요. 선수들끼리. 그러면 박건하 감독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할 수 있느냐에 달라져야겠죠. 그러네요. 진짜 새로 감독 와가지고 막 어떻게 분위기를 끌어가느냐. 맞아요. 어쨌든 이러면 신인 감독이 와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서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수원 입장에서 또 이거는 이제 올 시즌 그런 위험을 넘겨야 되는 거고, 네.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에 있는 이 규모 재정 규모 안에서 어떻게 살림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좀 잘 따져봐야 되겠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원과 인천 그 두 팀의 경기로 한번 딱 전망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패스 횟수거든요. 이게 염기훈 선수가 2위죠. 253개. 그런데 이제 사실상 염기훈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가고 이런 시간이 조금씩 많아져서 90분당으로 따지면 염기훈 선수가 1위입니다. 무조건. 그만큼 이제 공격 지역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워낙에 큰 선수죠. 그만큼 이제 염기훈 선수의 의존도가 워낙 큰 수원인데, 제가 이제 그 수원 그 기자단을 2014년, 15년 이때 했거든요. 수원 기자단. 네. 네네네.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염기훈이 대체자를 구하자. 나이가 이제 그때가 한 33, 34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바꿔야 된다. 네네. 이제 에이스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에이스죠. 그러니까 염기훈이 지금 뒤를 맞추는 역할이면 좋은데 아직도 염기훈 선수가 열심히 해주는데 여전히 그 많은 무게의 짐을 끌고 혼자 가는 듯한 느낌이니. 없으면 또 축구가 안 돌아가고.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수원에 이제 좀 선수가 수급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수치죠. 사실 이번 시즌도 사실은 염기훈 선수를 위한 전술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면 김민우 선수가 최전방으로 쭉 올라가주고, 그리고 염기훈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면서 이번 시즌에는 김민우 선수가 쭉 올라가주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이때 염기훈 선수가 측면으로 움직여서 크로스 올려주는 거. 요게 이제 수원의 가장 큰 패턴 중 하나였죠. 이번 시즌. 그런데 이 패턴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사실 염기훈 선수가 이 중앙 미드필더로 뛰기에는 기동력적인 가운데는 측면에 어마어마하게 뛰어야 되니까요.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큰 리스크거든요. 리스크다. 근데 그만큼 뭐 수원이 볼을 점유하면서 압도적으로 하는 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제 뭐 슈퍼매치를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 서울이 슈퍼매치에서 18경기째 무패. 그래서 이렇게 18경기 무패일 정도로 지금 서울이 워낙 상승세다. 슈퍼매치에서는. 만났을 때는. 그래서 이제 경기의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기훈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올 것이냐 이번 경기에서. 그래서 뭐 중앙 미드필더로 뛰든 아니면 뭐 포백을 사용할 때 측면 공격수로 뛰든 염기훈 선수가 나왔을 때는 염기훈을 통해서 볼을 전개하는 게 좀 더 유연하고 좀 세밀한 공격을 잘 할 수 있겠지만 경기 초반에 좀 강하게 맞부딪힐 때 이때는 오히려 좀 더 밀릴 수 있다. 염기훈이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근데 약간 조금 염려스러울 수도 있는 게 서울이 그 감독 이제 바뀐 다음에 굉장히 젊은 선수 중심으로 해서 팀을 바꿔놓고 굉장히 기동력이라든지 좋아졌거든요. 이 에너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슈퍼매치에서도 박건하 감독이 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염기훈을 선발로 내세울 것이냐, 아니 후반전에 변화를 줄 것이냐. 빼면 어떻게 돼요, 염기훈을? 선발에서 빼면 이제 저 자리에 이제 한석중 선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저 포백을 사용할 때는 저 자리에 김민우 선수가 들어가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김민우 선수, 이제 염기훈 선수를 사용하든 안 하든 최근에 이제 수원의 또 포인트 중 하나가 김민우를 좀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맞죠? 그래서 이제 김민우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어찌됐든 김민우가 이제 풀백이나 윙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 그 김민우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메워주는 줄 것이냐. 요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그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선수가 양상민. 그래서 이제 3백을 사용할 때는 저 양상민 선수를 왼쪽 중앙 수비수로 배치시켜서 김민우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또 염기훈 선수가 만약에 중앙 미드필더에 있으면 이제 수비적으로 좀 도와주는 게 부족하니까 이때 양상민이 왼쪽으로 좀 움직여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포백을 좀 만드는 이런 장면들이 이번 시즌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박건하 감독이 요 시스템을
유지해 갈 것이냐. 이것도 좀 전화 줄 거냐? 네, 지켜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 같은 서울, 경우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젊은 선수들을 막 기용해서 많이 뛰어요. 기동력이 엄청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조용욱 선수가 핵심 중에 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데 그때 윤주태 선수가 최전방에 있을 때 굉장히 폭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조용욱이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대신 엇갈리면서.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었는데 최근 조용욱 선수가 부상도 있었고 네. 하면서 좀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조용욱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진야나 뭐 정한민, 고요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왔을 때는 네네. 조용욱만큼 이제 공간으로 침투하는데 좀 뛰어나지 못하다. 이제 볼을 달고 뭐 드리블하는 역할에는 김진야나 고요한이 좀 더 뛰어날 수 있겠지만 오케이. 그런 공간 침투에 대한 문제는 좀 조용욱 선수가 훨씬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저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양상민 선수의 자리다. 이제 다른 포인트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주세종과 기성용 선수를 같이 후반전에는 기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배치됐을 때 두 선수의 수비력이 또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자리가 원래 김원식 선수가 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김원식 선수가 사실 저 주세종이나 기성용이 나오게 된다면 둘 중 한 자리에는 무조건 김원식 선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서울과 수원 승부패 가봅시다. 네. 자, 서울과 수원 하나, 둘, 서울! 부산과 인천. 야,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네. 좀 수원과 인천이 승점 3점 차로 최하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천에게도 또 부산도 안 좋아요. 맞아요. 부산도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까 또 그 보시면 수원하고 3점 차였나 4점 차였죠. 맞아요. 네, 얼마 안 나거든요. 서로가 굉장히 지금 바쁜 네, 맞아요. 팀들입니다. 일단 인천의 확실한 상승세가 좀 눈에 띄죠. 최근 인천이 3승 1패를 맞아요. 거뒀고 지난 경기에서도 승리를 했고 지난 경기에서 강원 무고사 헤트트릭도 하고. 진짜 그걸 와 하더라고. 3대2로.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 선수들의 활동량 순위를 내보면 김도혁 선수가 1위 11.9km 그리고 수비 가담을 안 할 것 같았던 아길라르가 3위 와, 진짜? 11.2km. 근데 전술적으로도 엄청나게 그 활동량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현학 선수의 움직임이 단연 돋보이죠. 그 지현학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원 싸움을 엄청나게 해주는 역할을 맡다가 공격 상황이 되면 빠르게 측면으로 치고 나가는 요런 이제 지현학 선수의 좀 많은 활동량 을 활용하고 있는 그 인천의 좀 전술 포인트가 하나가 있겠고 또 이 과정에서 또 눈에 띄는 선수가 김도혁 선수입니다. 네네. 이제 김도혁 선수가 최근에 좀 달라진 게 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되고 있어요. 사실 원래는 이제 뭐 박스 투 박스 그렇죠. 한 중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인데 오히려 그 활동량을 활용해서 중원에서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이제 지현학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올라가서 커버를 해주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처럼 지현학이 올라갔을 때 김도혁이 조금 전진해주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이네요. 오른쪽처럼 이제 김도혁 그리고 또 뭐 한 선수 이렇게 나오는 이제 지현학을 활용한 전술에서 김도혁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천의 포인트는 이 정도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번에 박종호 못 나오잖아요. 네, 박종호가 일단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맞아요. 이거 부산도 악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정엽도 사실 약한 좀 가벼운 부상일 줄 알았는데 좀 길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모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좀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 박종호 선수가 못 나온다는 것.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일 것 같고 지난 경기에서 박종호 선수가 후반전 막판에 좀 빠졌는데 그때 이제 김정현 선수가 이번 시즌 첫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이제 동점골을 넣었죠. 맞아요. 이제 경기 끝나고 조덕재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저 김정현 선수가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다. 터프한 선수다. 그래서 이제 투입을 했다. 네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에 이제 김정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좀 상승세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박종호 못 나온 자리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박종호가 한두 달 전에는 또 많이 못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부산이 활용했던 방법이 권혁규 올려놓고. 네, 권혁규가 거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처럼 기용되면서 이제 이정혁과 호흡을 맞췄던 그러면서 이제 이유기성과 호물로가 이제 좀 한 발 물러나서 저기서 좀 후방 빌드업에 좀 힘을 쏟았던 이런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권혁규를 다시 한번 또 활용해보는 이런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해보고 이때 사실은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길라르를 저
박종호가 없을 때. 아길라르가 좀 올라가 있으니까 부산에 약간 내려가 있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하고 이렇게 부닥치는. 네, 그때 이제 이 박종호가 없으니까 아까 뭐 김현성이나 아니면 뭐 이규성과 호물러가 좀 내려와 있을 때 저 아길라르의 움직임을 좀 제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전술적으로 매칭 포인트가. 그렇죠. 이 두 팀의 경기에서는 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럼 부산과 인천. 네. 승부패입니다. 하나, 네. 둘, 셋. 인천. 뭐야? 저 요즘 인천 팬이에요. 광주와 전북입니다. 네. 전북 어떻게 합니까? 전북이 최근에 2경기 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광주는 좀처럼 안 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울산과 또 무승부까지 맞아요. 했고요. 예. 지난 경기 전북이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줬죠. 너무 실망스러웠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통계만 봐도 뭐 점유율이나 패스 횟수나 전북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죠. 사실은. 볼은 오래 갖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슈팅이나 유효 슈팅은 뭐 같았고 오히려 이제 스코어는 뒤졌고. 답답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북이 어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해보면 일단 가장 이번 시즌 또 지난 시즌부터 갖고 있던 문제가 공격 상황에서 왜 이렇게 정적이냐. 그래서 이 정적인 상황에서 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저 이제 좀 기대를 받고 있었던 이승기와 김보경 네.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생각보다 좀 역동적이지가 않다.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손준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번 시즌 나오고 있는데 손준호가 지난 시즌 한 칸 윗선에서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주면서 도움이 됐는데 네네. 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오는 게 맞는 건가? 전북의 전술에서. 또 이제 수비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나오네요. 일단 그 이주영 선수의 수비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김진수 선수가 나간 이후에 맞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저 자리에서 또 실점이 나왔고 네네. 지난 경기에서도 나왔고 그렇다면 광주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 자리는 엄원상 선수의 위치다. 또 엄원상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저 자리에서 또 이번 경기에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다음 최근에 두현석 선수가 광주에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원래 좋은 선수예요. 무게중심이 딱 낮아가지고 팍 뛰어다니면서 땅땅한. 네, 좋은 선수입니다. 이 두현석 선수가 왜 광주의 역습에서 중요한 선수가 됐냐면 저 펠리페 선수가 과거에는 이제 광주가 펠리페한테 쭉 보내주고 펠리페가 어떻게든 볼을 소유해서 엄원상 윌리안한테 뿌려주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사실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광주를 상대하는 팀들은 펠리페만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 두현석 선수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 윌리안이 없을 때 오히려 저 측면 지역에 두현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중앙에 뭐 임민혁 선수가 나오면 이때 뭐 두현석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거나 아니 두 선수 자리 바꿔도 되고. 그래서 뭐 그거 가능하네요. 이 두현석 선수가 지금 살아났다는 것이 지금 윌리안이 없는 상태에서 광주에겐 굉장히 큰 지금 포인트다. 그러네요. 여기까지군요. 일단 자 광주와 전북의 승부패 갑니다. 하나, 둘, 셋. 무승부. 승부입니다. 자 울산, 대구. 울산이 또 1위입니다. 네. 일단 울산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조금 못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죠. 누군가요? 일단은 부상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진 김인성, 네. 고명진, 서령우 저 세 선수고 그리고 불투이스 같은 경우는 울산이 다음 이제 화요일날 전북과의 경기입니다. 근데 불투이스가 지금 경고가 4개째예요. 이번 경기 경고 받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선수니까. 그래서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가 얘기하는 카드 트러블. 그래서 불투이스를 좀 재밌겠다. 아끼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김기희 선수가 나와도 충분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김인성 선수가 뭐 지난 경기도 못 나왔지만 김인성 선수의 공백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크더라고요. 김인성 선수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네. 사실 뭐 신진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주니오 선수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 신진호와 김인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김인성이 정말 잘해줬는데 이 김인성이 없으니까 저 자리에 이제 이상헌도 기용을 해보고 막 후반전에는 이근호가 들어와 보고 했는데 저 역할을 김인성만큼 잘 수행해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우리 근호 형은 확실히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든 그리고 원래 좀 부상이 있다가 좀 올라오니까 맞아요. 확실히 몸이 아직은 모르겠어. 나중에 좀 안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던 이근호의 모습은 아니죠. 그 모습은 좀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김인성 선수가 못 나왔을 때 이 대구가 수비적으로 나오면 그 수비를 좀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해질 수 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날카로운 역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세징야 혼자 하죠. 약간 맞습니다. 솔로 역습 같은 느낌? 네. 혼자 그냥 자기 능력 극대화시켜가지고. 네. 그렇죠. 에드가가 없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문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김대원 선수의 역할이 최근 조금 김대원이 부족하죠. 좀 부진하죠. 그래서 저 김대원 힘들어가더라고. 네, 그래서 지난번 세징야가 볼을 받았을 때 김대원이 뛰어나가는 공간을 줬을 때 네네. 그 패스가 계속 끊기니까 역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갑시다. 아이고. 이거 불안한데 뭐가 갑자기 뚝 떨어지네. 자 울산과 대구 승부패 네. 하나 둘 셋. 울산! 네 가겠습니다. 상주와 성남입니다. 네. 상주는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성남도 지난번 경기에서 전북을 2대0으로 잡으면서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상주는 이제 문선민 선수가 좀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아 우리 저기 펩태환이 형 네. 잘해요. 네, 여러 가지 막 쓰죠. 아니 우리 뭐가 뭐 상대에 따라서 뭐도 바꾸고 뭐 누가 없으면 또 누구 갖다 네. 했는데 잘하고 우리 펩태환 형이 맞아요. 능력이 좋으세요, 이 형. 아니, 최근에 또 그 오영규 선수가 갑자기 깜짝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오영규 문선민 왔다 갔다 스위칭 하다가 또 없으니까 문선민을 제로톱으로 기용하네. 네네네. 네, 요 포인트가 좀 재밌었는데 네. 이제 문선민이 최전방에 나오지만 이제 왼쪽에 히트맵을 보시면 최전방이 아니라 뭐 사이드로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좀 사이드로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 음. 이때 이제 그 오른쪽 측면에 있던 정재희 선수가 이제 중앙으로 쭉 침투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인 김민혁 선수가 오히려 저 정재희 선수의 자리를 좀 커버해 주는 수비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히트맵을 보시면 왼쪽에 김민혁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선수인데 풀백처럼 히트맵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저런 이제 또 플레이를 최근 상주가 갖고 나왔다 지난 경기에서. 네. 그래서 이 문선민 선수가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오영규 선수가 없으니까 또 오세훈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다면 또 저 문선민의 제로톱을 한 번 더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유인수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유인수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수비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숫자 싸움을 잘해주는 거죠. 네. 엄청나게 이제 뭐 완전 끝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고 공격 상황에서는 저 나상호 선수보다 위쪽에서 플레이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유인수 활동량이네요. 유인수 선수가 상대 측면 수비수 혹은 측면 미드필더를 끌고 최전방까지 쭉 올라가면 이때 나상호 선수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수비를 달고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인수 선수의 많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나상호 선수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나상호의 플레이도 좋아졌고. 네, 그러면서 유인수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상호 선수에게 공간이 생기는 거. 요 포인트를 조금 성남의 경기를 보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부패 갑니다. 상주와 성남. 하나, 둘, 셋. 상주 무승부. 저는 이 경기 스코어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2개 해도 됩니까? 무승부니까. 전 무승부인데 0대0, 1대1 둘 중에 하나 걸립니다. 골 많이 안 나옵니다. 0대0 1대1? 아, 무승부니까. 아니, 무승부니까 0대0 무승부나 1대1 무승부. 아. 저는 1대0. 상주 1대0. 아, 뭐 오랜만에 뭐 그럼 뭘 거시나요? 뭘 걸어요? 우리 뭐 이 경기로만? 아니, 뭐 이 경기로만 해도 되죠. 아, 그러니까 상주가 이기거나 무승부? 네, 그러니까 틀린 사람이 요거만 일단 갖고 네. 그냥 틀린 사람이 자기가 여기 우리 들으시는 분들에게 네. 좋습니다. 애장품이건 뭐건 간에 가져와서 드리는 걸로. 네, 그럼 여러분들 자, 전 무승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주승. 페노님은 저는 이제 스코어까지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코어가 맞췄다. 그럼 제가 2개 갖고 올게요. 2개. 알았습니다. 자, 강원과 포항입니다. 강원과 포항. 자, 강원은 인천에게 2대3으로 석패를 좀 했고 네. 포항은 사실 대구 경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3대2로 이겼고요. 역전승이었죠. 네,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는? 일단 강원은 최근에 전술을 사실 변경을 했잖아요. 맞아요. 3백을 바탕으로 좀 변경을 했는데 변경한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강원은 이제 공격을 할 때 저 김경준과 신강훈이 이 조재환과 고무열보다 높은 지역까지 쭉 올라가주면서 상대 수비를 좌우로 분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맡고 이때 오히려 조재환과 고무열이 조금 내려와서 중원 싸움을 좀 도와주면서 중원에 4명의 선수가 좀 숫자 싸움을 해주는. 네. 저게 이제 뭐 강원의 뭐 워낙에 좀 포인트죠. 중원에 네. 선수를 많이 두는 거. 저런 포인트를 하는데 저랬을 때 이제 김경준과 신강훈의 뒷공간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격상에서 윙백을 높은 지역까지 끌어올리는 강원이기 때문에 뒤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래서 포항은? 결국에는 네. 포항의 빠른 측면 공격수들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다. 될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뭐 송민규나 강상우, 뭐 이광혁
최전방에 일류첸코, 또 팔라시오스도 있고 팔라시오스가 최근에 저 중앙 지역에서 세컨 스트라이커나 아니면 지난 경기 진짜 최전방 스트라이커. 아예 그냥 일루첸코 자리에 가버렸으니까. 근데 오히려 측면보다 저 공간에서 훨씬 잘하고 훨씬 파괴력이 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팔라시오스가 딱 공격이 시작하자마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무조건 그쵸. 그냥 그렇죠. 뛰어들어가면 아무도 못 막는다. 네네네. 그래서 요 팔라시오스가 오히려 팔로세비치도 조금 한번 좀 쉴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라시오스가 뭐 중앙에 배치되는 전형을 사용해서 네네. 자 팔라시오스가 좀 키가 될 수 있다. 좌우 측면을 좀 흔들어줄 수 있는 강원의 약점을. 그래서 이제 저 포항의 좀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강원과 포항. 자, 갑니다. 강원과 포항 승부패 하나, 둘, 셋. 포항!